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사소송법 시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문제가 거의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주체입니다. 자, 보통 재판적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른다. 요것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피고는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자, 보통 재판적은 자연인의 소송의 어떤 관할, 법인의 소송의 관할을 말해요. 보통 재판적은. 보통 재판은 사람이 하거나 법인이 하겠죠? 쉽게 말하면 사람의 주소지나 법인의 주소지가 보통 재판적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주소를 모르면 거소를 모르면 마지막 주소에 따른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의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내용상으로는 같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이것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부르고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연인과 법인. 용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원고가 될 수 있는 능력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법인 누구한테 되겠죠? 3살, 4살짜리도 당사자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번 보면 소송 능력은 유의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소송 능력이 없어요. 소송 능력은 소송행위 능력의 준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8살 미만은 18살 이하는 소송 능력이 없습니다. 즉 당사자 능력은 있으나 소송 능력은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소송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또는 후견인이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치 우리 민법에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소송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걸 당사자주의로 불러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죠. 두 번째, 형사소송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이나 민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사소송은 결국에는 범죄 행보에 관해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범인이 누구인가. 그런데 민사소송은 진실을 추구하기는 추구하는데 형식 진실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소송을 걸었어요. 원고가. 그런데 소송하다가 피고가 원고 말이 맞습니다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피고가 인정하면 이걸 청구의 일락이라고 그러는데 청구를 인용하면 그걸로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락조서를 작성하면 그걸로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돈을 빌려줬다 안 했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원고가 소송을 청구했다가 내가 포기하랍니다 안 합니다 하면 그걸로 소송 또 끝이야. 근데 검사 같으면 검사가 소송 제기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형식 진실주의,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한다. 3.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고 소송 진행 중이라도 원고의 청구 포기나 일락은 피고입니다. 피고의 청구 일락을 통해서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 이것을 당사자 처분권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굉장히 소송의 종결이나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 다음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면 소송을 포기하면 끝나고 피고가 청구를 인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가 법정에서 형사소송에서 자백한다 해가지고 그들 다 유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백 외에 다른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되고 판사가 선고를 해야만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민사형사소송은 공개심리주의가 원칙이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재판을. 행정심판은 비공개 원칙이나 공개할 수도 있다.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의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 수집과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 즉 원고에게 피고에게 맡기고 그 소송자료 즉 원고 피고가 제출한 소송자료만 재판을 기초로 삼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직권으로 소송자료나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낸 증거, 피고가 낸 증거, 원고가 말하는 주장, 피고가 말하는 주장을
근거로만 재판하는 게 바로 변론주의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은 변론주의도 취하지만 직권탐주주의도 취하는데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만 취하지 직권탐주주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민사소송의 기본 원리, 형체진실주의, 형사소송은 실책진실주의. 변론주의, 형사소송은 변론주의 플러스 직권탐주주의. 그 다음에 당사자 처분권주의 인정, 형사소송은 처분권주의 인정, 불인정. 자, 그 다음에 여기 적시 제출주의, 수제출주의, 요거는 설명 안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2002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소송 진행 중에 원고나 피고가 언제든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 수시 제출주의입니다. 형사소송은 유죄 판결한 거기 때문에 수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겠는데, 민사소송은 수시 제출주의를 취하고 있었다가 적시 제출주의를 바꿨는데, 그 이유는 수시로 제출주의하니까 이게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지연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언제까지 낸 증거 자료만 인정해 준다고 적시에 제출한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제출한 것만 인정해 주도록 바꿨습니다. 소송 지연 방지 목적입니다. 자,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을 인정하는데 형사소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의관할은 뭐냐면 원고와 피고가 우리 서로 보통 재판적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하자. 그러면 그게 관할이 되는 거예요. 꼭 피고의 주소지나 원고의 주소지 아니라도 원고 피고가 합의하면 그게 관할이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인정 안 돼요. 변론관할은 예를 들면 원고가 서울에 사는데 피고는 부산의 주소지야. 피고인 주소 부산에 재판을 사실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원고가 잘 모르고 서울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서울지방법원에. 그러니까 피고는 부산으로 옮겨달라고 해야 되는데 피고가 서울에 소송 제기했네. 내 피고 소송이 응하지 뭐 해서 자기가 답변서를 내고 원고 소송 청구에 응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관할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변론관할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이걸 소에 응했다. 응소관할을 불렀는데 민사소송은 합의 변론관할을 인정하는데 형사소송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원리 구두심리 또는 구수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이거는 판사가 직접 심리를 한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를 쌍방을 심리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서는 검사, 피고인에 대해서 쌍방 심리한다는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할, 사물관할, 재정관할은 동일합니다. 토지관할은 부산지방법원 관할이냐 대구지방법원 관할이냐 땅의 관할, 그죠? 이 관할을 말하고 사물관할은 1심법원의 관할, 2심법원의 관할인데 사물관할은 1심법원의 관할을 말해요. 1심법원의 관할이 어느 지방법원 단독 판사냐 합의 판사냐 이 사물관할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른 관할을 사물관할에 불러요. 재정관할은 관할이 애매할 때 상급법원이 관할을 정하는 거예요. 이걸 재판으로 정한 데서 재정관할. 이런 것들은 다 양쪽에 민사, 형사에 다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차이점과 공통 원리를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민사소송에서 재판 이후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보통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을 하겠죠? 판결을 내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판결 이후 분쟁 해결 방법이 민사소송에 있습니다. 형사에는 이런 게 없죠? 자, 화해와 조정이 있습니다. 화해와 조정이 있어요. 예전에는 중재가 있었는데 중재는 4번에 보면 없었습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선임한 제3자가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과거에는 민소법에 있었는데 2020년도에 중재법이 제정돼서 민사소송법이 아닌 중재법의 어떤 중재법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 민사소송법상의 분쟁 해결 방법은 아니다. 화해와 조정만이 민사소송법상의 분쟁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럼 화해는 뭐냐면 상호간에 양보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권자가 1억 받을 거는데 채무자가 8천만 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8천만 원 채권자가 오케이 이러면 합의된 거죠. 이게 이제 화해예요. 근데 화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가 되면 이건 재소전 화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민사 합의의 화해 계약이야. 우리 계약의 종류 15개 있었죠? 그 중에 이 화해는 재소전 화해입니다. 민사소송 제기하기 전에 둘이 합의한 거야. 이건 계약 일종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것은 재판상 화해입니다. 재판상 화해는 똑같이 합의를 했는데 재판 들어간 다음에 합의된 거예요. 소송 제기한 다음에 합의돼가지고 1억을 8억 8천만 합의됐다.
그러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예를 들면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관계없이 10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화해조서에 근거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조서는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아시겠죠? 조정입니다. 조정은 소송 전에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를 주선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요 화해는 당사자끼리 하는 거고, 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가면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조정위원회에서 약간의 강요 비슷하게 해서 조정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해요. 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거는 재판상 화해 같고, 또는 판결이 확정된 채권과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재판상 화해조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중재는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화해와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에서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죠. 이건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돈을 빌려갔다. 당신 돈 내한테 1억을 빌려갔지 않아요? 언제 빌려갔지 않느냐? 했으니까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자백으로 간주한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원고의 주장을. 변론기일에 피고 또는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다. 그럼 자백한 걸 본다. 주로 한쪽 당사자 중에 주로 피고겠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건 자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출석 안 하면 불리한 거예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답변서 안 낸다는 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자백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 명출답이에요. 명출답. 명출답은 자백을 보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또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경우는 자백으로 안 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도 자백인 게 아니에요. 알겠죠?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백하지 아니한 거죠.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자백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1, 2, 3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 왜?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정처분이죠.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이잖아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러분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민사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 하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주라고 취소송을 행정법원에 또는 일반 법원의 행정부에다가 제기됩니다. 민사 일부, 민사 단독판사, 민사 합의부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자,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관은 죄책사유입니다. 배우자였던 자니까 예를 들면 전체가 원고 또는 피고다. 그러면 그 판사는 말이죠. 재판하면 안 돼요. 죄책사유는 법률의 규정에 당연히 판사가 재판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죄책사유로 불러요. 자, 백관은 전 배우자, 죄책사유다. 알아두시고. 등기권은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지적소유권은 여러분 정신적 지적 사유물이죠. 그러니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이 지적소유권 대상이죠. 그래서 등기권은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뒤에 이 소송은 계속 중에 동일한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저쪽 때는 민사소송법상 원리는 뭐냐? 중복죄에서 금지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일한 소를 전국의 어느 법원인데 한 군데만 제기했는데 똑같은 소를 두 군데 제기하면 이건 안 되죠. 보통 재판적이 위배되는 거예요. 중복죄소한 거죠. 이중죄소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그래서 용어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항소 절차입니다. 항소는 여러분, 항소 대상 법원은 1심 법원의 종국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종국 판결. 예를 들어 무슨 판결이 있겠죠. 대여금,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종국 판결이 있다. 그죠? 물건 대금을 지급하라는 종국 판결이 있다. 이 종국 판결이요. 최종 판결이죠. 종국 판결에 대한 항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 소송에 들어간 소송 비용 및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판결 선고와 동시에 판결의 취지대로 가집행한다. 이렇게 판결을 보통 나와요. 그럼 소송 비용과 가집행에 대한 재판에서는 독립항소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본 판결 있죠. 종국 판결.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1억 원을 지급해라.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면서 소송 비용과 가집행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같이 부수해서 항소할 수 있지만 요 종국 판결, 본 판결은 항소하지 않고 요 부수 판결 또는 새끼 판결에 대해서만 여러분 항소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가집행은 뭐냐면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이에요. 이 가집행 선고가 있게 되면 즉시 집행령이 발생해요. 그래서 확정 판결에 의한 본집행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가집행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항소 후 취하입니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있기 전에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는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심 판결을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해라 했는데 피고가 너무 금액이 크니까 저는 항소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 항소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럼 포기야.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시에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 들어가서도 항소심 종국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포기 방식 잘 알아둬야 됩니다. 항소를 포기할 때는 자, 항소하기 전에는 1심 법원이 해야 되고 항소를 한 다음에는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봅시다. 항소권의 포기를 항소하기 전에는 1심 법원이 해야 되는데 요 항소를 한 뒤에는 왜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 해야 되느냐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럼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법원에 냈어요. 냈는데 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 항소 기록이 1심 법원에 접수했기 때문에 1심 법원에 있는지 항소 법원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소를 한 다음에는 소송 기록이 어디 있는가를 민원실에 가서 확인해 보고 1심 법원이 있다면 1심 법원에, 항소 법원이 있다면 항소 법원에 서면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소송 기록이 있는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항소는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어 있잖아요. 그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냈어요. 그 다음에 항소를 포기하려고 하면 항소를 한 다음이니까 소송 기록이 있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에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됩니다. 원칙 이래요. 판결문이 1심 판결 선고되고 송달될 때까지 2, 3일, 3, 4일 걸리겠죠? 그러면 저희 도달지 원칙에서 판결서가 내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근데 형사소송은 1주입니다. 민사소송은 2주예요. 항소기간이.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판결을 선고했죠. 선고하면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 날도 바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장 판결서가 송달된 날 2주 안에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 기간 2주 하는 것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 기간인데 이 2주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2주에서 하루만 지나도 항소 각하 사유가 됩니다. 항소 자체를 안 받아줘요. 접수 자체를 안 해줘. 알겠죠? 그래서 이 불변기간이라는 말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많다고 얘기했죠? 친족상속법, 물권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규정은 강행법 규정 성질이 제가 강하다. 그래서 이 불변기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2주는 절대 당사자 합의를 연장할 수도 없고 판사가 연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민사소송법 정말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사소송법 이 정도만 하면은 뭐 혹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남은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죠?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2달은 과거에 여러분 1년하고 똑같다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고